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죠. 물론 틀을 짜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치관도 들어가고 편견도 들어갈 수 있고 관점이 들어가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와 언론이 결합해서 어떤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또는 지지자를 끌어모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한국 언론 프레임의 문제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빼고 헬로윈 유족, 조선일보를 읽어보겠습니다. 헬로윈 유족 서울 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 조선일보가 2월 4일부터 사용한 프레임이거든요. 헬로윈. 조선일보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네. 나쁜 쪽으로 머리가 진짜 발달했어요. 예전부터 뭔가 팍 띄우고 팍 끌어내리고 팍 터트리고 하는 데는 조선일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문화일보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헬로윈 참사 분향소, 헬로윈 참사 유족. 헬로윈을 써도 약간 이제 뒤에다 뭘 하나 붙이는데 조선일보는 바로 이제 헬로윈 유족을 좀 많이 쓰죠. 그럼 왜 헬로윈 유족으로 바꿔야 되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놀러 갔다. 그렇게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아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 일부를 돌리는 거죠. 그다음 국가의 안전 책임 문제를 물타기 하는 겁니다. 정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번졌다든가 마약 때문에 간 사람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위험을 자초한 사회에 오염된 집단들 그중에서 사고가 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프레임을 혐오 프레임으로 바꿔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공식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중국발 지역 이름을 붙여가면서 지역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프레임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중국 혐오를 거기다 갖다 붙인다든가 그런 거 1등이 조선일보입니다. 항상 혐오 장사 정말 잘해요. 2015년에 농민 백남미 씨가 시위에 나갔다가 물대포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이때 물대포를 물은 물이고 대포는 대포일 뿐 분류해가지고 물줄기와 물에 맞아 숨졌다고 해서 바꿉니다. 물줄기로. 살수차가 뿌린 물에 맞아. 살수차에서 나온 물줄기에 맞아. 살수차는 흙먼지 걸라라고 뿌릴 때 살수차고 사실은 물대포차가 맞는 거고 맞아본 사람은 그거 대포라고 여기지 살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물줄기의 사전적 정의는 물이 한데 모여서 강이나 개천으로 흘러나가는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언론이 갖다가 물줄기에 맞아서 숨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권력에 빌붙어서 가는 거죠. 이런 프레임의 이해관계나 전략을 꿰뚫어 보는 게 깨어있는 미디어 시민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쌍방울 금고지기와 쌍방울의 재정총괄본부장은 뭐가 다를까요? 쌍방울 금고지기 송환, 검찰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왜 재정총괄본부장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금고지기라는 프레임이 필요할까? 굳이. 다음에 두 가지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거 들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비자금 형성의 의혹이 밝혀질까? 검찰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 비용 적시.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뭔가 계속 꿉꿉한 냄새를 풍기면서 음모나 비자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도록 하는 효과를 누리려면 금고지기 재정총괄본부장이라는 명칭 빼고 금고지기로 계속 프레임을 짜는 거죠. 불법적인 자금의 움직임이 있었다.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금고지기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금고지라고 프레임을 짜는 순간부터 그 돈의 성격은 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니까 비자금이고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조선일보 참 잘해요. 이재명 대표는 프레임의 대표적인 표물이 되어왔죠. 타겟이죠. 타겟 완전히. 타겟입니다. 맨 처음에 조선일보가 썼던 프레임 보면 불필요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정치인. 이 얘기는 성남시장이면 그쪽에서나 마을 대표 하면 되지 왜 자꾸 중앙정치무대에 건드리냐 이런 얘기고 괴담을 퍼뜨리는 소음 마케팅의 장본인. 그것도 역시 조선일보의 표현입니다만 동네 싸움꾼 그런 거 싸움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전과 문제를 들먹이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이 포격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북한 포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라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때 기사를 링크했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 하고서 자기의 느낌을 살짝 얹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 시장은 무슨 일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 관심을 끌어보려는 사기성 소음 마케팅을 언제까지 하려는가. 이게 8월 25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기로 소음 마케팅을 하고 있다.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근데 8월 25일 날 이런 사설을 썼지만 8월 21일 나흘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방공호로 들어갔습니다. 삼곤리와 황산리 대피소에 모인 주민 가운데 북한의 1차, 2차 포격 소리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기들도 그렇게 보도했구만. 주민 박 씨는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포가 떨어졌나? 우리는 잘 몰랐다. 대피하라니까 대피했다. 삼곤리 주민 이광일 씨는 전화로 빨리 대피하라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집을 나서는데 포성이 나서 놀랐다. 이건 이제 아군 거죠. 조선일보가 쓴 거예요.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 정책을 하겠다고. 이게 이제 일종의 기본소득이죠. 청년들을 위한 자질 부족한 포퓰리스트. 이것도 그때 이제 지금까지도 포퓰리스트라는 프레임은 계속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권에는 항상 두 개의 프레임이 항상 존재해요.
가지예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 대통령 갈 만한 사람을 떨구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프레임. 그렇죠. 이 두 가지 프레임은 항상 있는 겁니다. 최근 한 1, 2년간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타겟이고 지금도 계속 그러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영장 청구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타겟이 돼 왔다. 조선일보는 자기가 쓴 기사도 부인하면서 때리기를 해왔다. 제일 안타까운 건 조금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뭔가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 사회주의, 좌파, 빨간. 제일 먼저 때려요. 못 그렇죠. 크게. 그런 제일 먼저 때리고 때리다 안 죽으면 이제 간첩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니면 이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가 예를 들면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노조는 빨갱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게 IMF 이후에는 정부가 뒤로 빠지고 노조와 노조 사이의 갈등으로 바꿔버립니다. 노조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으로 바꾸거나 정부를 빠져나오는 프레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부가 더 적극 나서면서 여당과 함께 빨간 프레임, 좌파 프레임을 갖다 오히려 노조를 더 직접 사용하죠. 때려잡는 역할로. 그러니까 벌써 한 2, 3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정부는 중재자 역할만 한다는 프레임에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정부가 먼저 색깔 공격을 하죠. 근데 좌파 프레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걸린다. 그러면은 옛날 인물을 끌어옵니다. 신윤, 이철규. 안철수는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김기현, 침묵한 안철수를 저격하며 간첩 신영복 발언 입장을 밝혀라. 단일화를 해서 같은 당에 들어온 인수위원장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러다가 중도층이 실망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했냐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들끼리만 투표하는 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만 제대로 뭉치면 돼요.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원래비, 정해진 임금외에 타워 크레인 기사가 돈을 엄청나게 뜯어간다라고 신문에는 다들 났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연장 근로수당, 급행료, 위험한 작업에 대한 대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관행적으로 문제는 해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법원이 원래비는 임금에 속하는 거지 뜯어가는 돈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직후입니다. 원래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기업들은 원래비를 주긴 주는데 무리한 작업을 위험하게 더 시킵니다. 돈을 줬지 않냐 하면서. 고등법원이 합법적인 통상 임금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 크레인 임대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타워 조종사의 금품 수수 행위 근절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노조가 내린 결정입니다.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노조의 공문이에요. 각 기업체에 보낸. 근데 이게 노조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음모를 늘 꾸민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건설사에도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비를 주고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예. 당신들. 노조가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면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 받을 테니까 위험한 네. 작업도 중지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나가서 근데 또 안 되니까 잘 안 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이 또 가고 이렇게 된 건데 뜯어낸 게 아닌 걸 제가 증거를 보면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특기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한 작업이나 어려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계약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예, 보통의 방법으로는 잘 안 될 때. 그래서 광주 고등법원이 왜 원래비를 뜯어가는 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규정했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공사에 관한 특기 시방서에 입찰 참여하는 업체들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원리비 등을 견적 금액에 포함 반영해서 입찰하도록 규정이 이미 돼 있다. 이미 돈을 다 받아낸 거예요, 업체들은. 그러니까 원청, 하청 함 내려가면서 자기들은 타워 크레인 기사 비용을 다 받아냈다고요, 원래비 비용을. 그리고서 뭐라고 돼 있냐면 더군다나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 등 업체들의 협의회조차도 자신들이 지급할 원래비의 액수를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통일해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럼 언론은 이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든지 판결문 구하기 자신이 없으면 노조에 전화를 걸면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취재를 안 한 거죠. 그냥 대통령실에서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노조 때려잡으셔야죠 하면서 그냥 그 프레임 그대로 원래비를 지금 노조가 뜯어내고 있다. 그러니 불법이고 여기 철퇴를 가야 된다. 건폭이다 건폭. 네. 노사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노조를 왜 싫어하고 왜 억누르려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노조비 회계 공개라고 하는데 저는 언론이 왜 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적 결사체인데 조직인데 자기들끼리 회비를 거뒀어요. 이걸 왜 정부가 공개하라고 그럽니까? 정부가 뭐 이런저런 걸로 보태주는 돈이 있으니까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공개돼요. 예, 그 돈은 사실은 노조의 대의원 대회와 전체 회의에서 감사하고 끝내는 그렇죠. 문제지. 그거를 왜 사적 결사체인데 그거를 법이 없어요. 법이. 노조 조합비를 거두면 그걸 다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대통령이 공개하라 한다고 공개해야 됩니까? 법이 없는데 무슨 법에
뭐에 근거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국민들이 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문제. 노조가 채용을 강요한다. 회사들한테 이 예. 문제를 설명하면 사실 좀 깁니다만은 다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크레인 기사를 고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비노조원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야 말이 좀 없어. 다루기가 쉬운. 예,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잘하고 가능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썼으면 더 좋겠는데 타워 크레인 같이 어려운 작업에는 아직 외국인 기사들은 없는 상황이. 비노조원을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노조는 공문을 보냅니다. 조합원을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기업들하고 사용자 단체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기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채용에 쓰겠다. 그런 대신 이러는 것들을 좀 지켜달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번에 정부 발표 중에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 조건과 기한을 늘려주겠다. 그 불법은 예, 그 기업의 불법은. 불법은 또 봐줘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에다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과 범위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 근데 노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 노조의 노조 활동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조는 걸렸다면 즉시, 기업은 걸렸다 하면 제재 기간과 종류를 갖다가 대폭 완화해서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 발표문의 표현 자체가 노조에 대할 때, 기업에 대할 때 완전히 다르죠. 노조에 대해서는 때려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대서 좀 죄송합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20%가 안 됩니다. 이미 80%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레인 같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 나머지 막리라고 흔히 잡부들.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좀 쉬운 노동에 대해서는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 중국인 반장님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양반이 중국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갖고 브로커들과 함께 사람을 배치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예, 현실이란 말이죠. 또 하나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하청에 가면 전문 건설업체예요. 예. 요까지가 하청이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원청,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제재재하청 그렇죠. 되게 5, 6단계도 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공사 비용이 본래 공사 비용에서 5분의 1 내지 7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못 주죠. 또 하나 타워 크레인 기사와 타워 크레인으로 일할 수주감의 비율을 보면 타워 크레인 기사가 2배 많습니다. 그 얘기는 타워 크레인 기사는 1년의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공치해야 되는 거죠. 골고루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 골고루 잘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절반은 공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엄청 뜯어가네라고 생각하시지만 1년의 절반밖에 일을 못하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저임금으로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비가 임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싹 무시하고 노조가 원래비를 234억 원을 뜯어갔다. 그래서 이 불법 원래비를 철퇴를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설노조는 하나의 폭력배와 같다. 건폭이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명시돼 있는 노조에 대해서 이걸 폭력조합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갈치, 조폭, 폭력배 노조는 그런 곳이에요. 지난번에 적용한 혐의 보면 공동 공갈죄도 있습니다. 기업체들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채용을 시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모든 문제 노조가 잘한 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는 뭐 억울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는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다음에 정부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또 자기네가 직접 평가가 어려우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기사 보도에 있어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성을 갖춰야만 공정성과 완전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래 입체적으로 사안이 파악이 되죠. 발표 저널리즘이에요. 그냥 주시면은 받아 쓸게요라고 하는. 그러나 그 주시는 분들의 정파적 목적이 뚜렷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면 그건 언론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피해 배상안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판결금, 배상금이라고 하는 순간 일본이 뭐라고 할 테니까 단어 선택도 이제 일본을 위해서 탈색한 거죠. 단어들을 유심히 봤는데 JTBC가 좀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명분도 실리도 없다. 가정은 굴욕적이고 내용은 부실하고 결과는 매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JTBC 앵커의 코멘트였습니다. MBC 역시 이러면 나중에 일본이 사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린 거다. 우리 스스로. 사과할 이유 없어졌죠. 근데 이제 TV조선 앵커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채널A 앵커는 우회로를 택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우회하면은 거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에서는 정면 돌파다. 채널A에서는 우회로를 택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뭐 당연히 한일의 관계 돌파구를 열었다. 중앙일보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비판하는 대로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그랬냐 뭐 이런 식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서울신문에서는 오로지 국익과 미래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설이 이렇게 나왔어요. 믿는다. 종교입니까? 사설에 믿는다라고 쓰는 것은 조금 우리는 이런 근거하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하셨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머니투데이 3월 6일 새벽 6시 기사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굴욕과 비난에도 윤 대통령 왜 이러나 이게 기사입니다. 질타의 의미가 담긴 예, 건데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굴욕과 비난에도 윤 대통령이 결단한 이유는
똑같은 기사를 제목을 바꿨어요? 구글에 검색을 하면 두 가지가 다 뜨는데 클릭을 하면 똑같은 기사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항의를 받았나요? 글쎄요. 왜 이러시나? 그래서 결단하신 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뀐 거죠. 항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알아서. 또 하나 언론이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측근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딨나? 석동현 처장이요.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입니다. 폴란드가 독일한테 2차 대전 피해 배상하라. 폴란드 독일에게 1700조. 조입니다. 조.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학살과 약탈은 폴란드에서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도 폴란드에 있으니까. 1월 달 기사를 보면 폴란드,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관련해서 1700조 배상하면서 우리가 니들 속국이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게 라고 한 게 폴란드인데 그걸 한국 언론들이 거의 다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중앙일보하고 조선입니다. 지금 보도한 것도 이렇게 놓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수고 사과하라고 대드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냐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보도한 것은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도했던 내용조차도 까맣게 잊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내보낸 건데. 저거는 니혼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예. 정상회담이 저 위에 일본어로 돼 있고 밑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국빈 방문이 있죠.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는 거고 국가 간의 진짜 가장 큰 방문 행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짓, 그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실무차 방문했는데 공식, 그다음이 실무 방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실무 방문 인객이라고 굳이 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자기네들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우리가 모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서 사죄를 받는 게 전혀 아니다. 다만 자기네가 급해가지고 반도체 풀어달라는가 한미일 동맹에 우리도 확실하게 끼고 싶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실무차 대통령이 얼른 뛰어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무 방문 굳이 도표를 갖다 그려서 설명을 한 거죠. 왜 오므라이스인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이 없을 때는 형식이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발표할 게 없다거나 혹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을 때는 일부러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어디들 뭐 방문한다거나 혹은 뭐 밥을 몇 번 먹는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내 여론이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풍성해 보여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밥을 두 번 먹는 전무후무한 의장대 사열은 저쪽에서 대통령이 왔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국빈이면은 공항에서 하거나 궁전에서 하거나 광장에서 해야 됩니다. 국빈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수상 관저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있다가 현관에 나가서 맞이하는 실무 방문이란 말이죠. 예포도 쏴야 되는데 국빈이면.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간단하게. 실무라는 단어를 빼고 이제 방문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실무 방문이지만 최고 수준의 영접. 계속 국빈급. 거짓말이에요. 아니 일단 밥을 두 번 먹는 거에 엄청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또 안 나와요. 진짜 아주 오롯이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근데 조선일보는 썼다가 의장대 사열을 관저에서 하고 국빈급 예우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의장대 사열을 관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국빈급이라는 것도 일본 니테레 뉴스 보셨지만 이미 실무 방문이라고 크게 현지 언론들이 떠들고 있고 하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지금 찾으면 요청하신 페이지는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은 동아일보도 똑같은데 동아일보는 또 안 내렸어요. 공동 기자회견문 내에서도 일본이 통렬하게 반성을 갖다 나름대로 한다라는 구절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김대중 오구치 선언을 계승하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한국의 패션 리더 김건희 일본 언론의 관심 저도 이 기사 봤어요. 현지 매체 프라이데이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보다도 김 여사가 더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의 패션이나 애용품이 한국에서는 매일 뉴스가 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럼 여기서 프라이데이가 중요해지죠. 프라이데이가 어떤 매체길래 윤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신경 쓰인다고 썼을까? 사실 윤 대통령이 가져간 그 아이템들은 대단히 심각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사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도 현지 매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곳은 1984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발행되는 일본의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저널의 대표입니다. 젊은 세대는 썬데이 서울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썬데이 서울보다 약간 더 등급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썬데이 서울을 하면 주로 이제 비키니 복장을 한 여성들이 이제 표지 모델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키니 복장의 표지 모델을 주로 내세운 게 썬데이 서울이었는데 거기에는 그 정도지만 이 일본 프라이데이는 그거보다 더 어린 또는 더 약간 적나라한 황색 저널의 대표. 황색 저널의 대표인데 이러면은 오히려 여기에 실리면은 오히려 수치입니다. 그래서 숨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춰야 되는 건데 과감히 또 이걸 한국 언론이 받아 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썼을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셔가지고. 했더니 패션 전문 기자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게 아니고 보니까 같은 날 그다음에 다음 날 다음 날 쭉 쓴 기사들을 보니까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던 하영재 표결 때는 어떨까 뭐 이렇게 시작하고 윤 일장기의 경례 탁현민 글에 페이스북 가짜 뉴스 딱지 문바 테러 양념이라더니 문 좌표 찍기로 나라가 분열될까 걱정 민주당 용산 총독 대 국민의힘 국가 모도 대통령실 일본인 마음 여는데 성공 유승민은
우리는 여기에 대고 또 한국은 왜라고 했고 왜 여자에게 자리 양보안에 난동 부리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말리던 남성도 폭행. 도대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많은 기사를 쓰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자기의 전문 취재 분야인지 잘 모를 정도여서 한국 언론의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것만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조민 씨 기사도 썼네요. 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은 얼마인가. 정반대로 썼네요. 근데 예, 대통령 보면은, 부인에 관해서는 황색 전화를 실려도 일본 언론 관심 폭발이고 조민 씨 관련해서는 가방을 그냥 들었는데 허영심 없다더니 비싼 가방 아니야 이렇게 썼네요. 2022년 미국 인권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권 상황은 어떤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제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예. 첫째, 미국 인권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지적한 것을 포괄적으로 보도한 것. 한국일보를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대응, 한국 표현의 자유를 훼손 이런 식으로 대충 윤 대통령이 너무 언론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쓴 것. 주간조선이 아주 볼만합니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 침해 이렇게 주간조선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냐? 미의 한국 인권 보고서에 MBC 비속어도 등장. 이재명 대장동은 부패 사례로 등장. 근데 언론 탄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쓰면 되는데 거기에 또 이재명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넣어요. 물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MBC 비속어 보도 논란은 누가 잘했다는 건지 가치 판단이 없어요. 제목에만 등장하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장동은 부패 사례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고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강한 표현을 맨 처음에 썼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 비속어 논란 명예훼손죄 대응에 미 국무부 윤 정부의 폭력이자 괴롭힘 이런 식으로 쓴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 북한을 엮어서 물타기한 기사도 있습니다. 제목에 미국 북한 인권 침해 만연 한국은 표현 자유 제한이 우려되고 있어. 남북으로 이렇게 쓴 것. 북한은 인권 침해고 한국은 그냥 표현의 자유 정도다. 예, 그래서 한국은 한국이고 북한은 북한이고 다 쓰면 되는데 두 개를 묶어갖고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인권만 문제 삼아서 쓴 것이 이제 중앙일보라든가 조선. 북한은 살인 고문이 여전해. 이거는 이제 보고서의 북한 인권 부분만 보도를 예, 따로 딱 그것만 뽑아서 골라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KBS도 보도하고 다 보도했는데 그러면 한국 상황, 북한 상황 여러 개를 다 쓰면 되는데 다 그 많은 내용 중에 북한 것만 딱 하나 골라 쓰고 끝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언론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16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국무부가 이걸 고쳐버렸습니다. 윤 정부가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치니까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 보도 논란 소제목 고쳐, 괴롭힘에 해당한다던 미 국무부 표현 정정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몇 건이냐? 39건입니다. 뭔가 우리 정부에서 항의가 들어갔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간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고쳤다는 건 왜 39개가 등장하느냐? 반가운 거죠. 알바를 줄이고 결국 자영업하던 아버지는 알아 누웠다. 최저임금을 못 버티고 끝내 폐업하고 말았다라는 기사가 저렇게 났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이렇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문맥입니다. 뭐냐면은 문정부가 저지른 일에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려야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 기사를 그냥 읽으면은 아 문정부를 비난하려고 쓴 기사인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사하고 묶어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최저임금 얘기를 꺼내면서 폐업 얘기가 나오나? 다음 기사 제목을 보시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경제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주주로 있는 이 신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1만 원 밑으로 깔아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군부를 떼는 거죠.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고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 얘기를 쏙 빼버리고 지금 언제적 지금 그러니까 늘 저타령이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께서 작년도 4분기 업무 추진비를 508만 원밖에 안 쓰셨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 기사였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전입자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 그 사람 참 검소하네. 막 쓰지 않네. 그래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옛날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줄였다던 특활비를 대래 늘려 특히 한동훈 법무부가 가장 많이 특활비를 인상본을 챙겼다. 업무 추진비는 줄였는데 네. 꼬리표가 없는 특활비는 늘었어요. 특활비는 정말 업무 추진비보다도 더 자유롭게 근거를 안 남기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특활비가 183억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다른 부처의 특활비는 거의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껴 썼어요만 나오고 특활비가 예전에 엄청 늘려놨어요는 싹 빼는 거죠. 물론 정부는 거기에 국정원께 좀 많이 들어가서요 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역할을 갖다 상당히 좀 축소하고 있는 중인데 특활비가 이렇게 더 늘어난다는 건 이야기가 좀 어렵고. 저도 이 기사 진짜
코미디 같았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업무 추진비가 전임제 6분이 얼마나 검소하냐. 그 세금을 아껴 쓴다. 하지만 특활비는 크게 늘어. 정치적으로 보면은 차기 주자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 사람을 띄워주는 기사를 갖다 가끔 툭 흘려보면서 이 그런 여론의 기사죠. 반응을 보는 겁니다. 네. 자, 자체 발광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발광의 뜻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 발광, 빛을 발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19년 연속 500대 기업 CEO들이 선정한 올해의 명품에 뽑혔다. 조선일보 매체 예. 자체가 근데 매일경제는 CEO들이 선택한 올해의 명품 신문은 우리다. 종합지에서는 조선보다도 우리가 앞섰다. 그러나 뭐 둘이 도끼인 객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공개한 2022년 국민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은 영향력 있는 언론사, 매체사 상위 10위에는 조선일보는 8위입니다. 그렇게 명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상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최하위입니다. 신뢰도에 있어서. 기자들이 불신하는 매체 1위 아닙니까? 불신도에서는 명품입니다. 항상 1위입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자협회보가 공개한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연합뉴스였지만 신뢰하는 언론사가 없다라는 응답자가 10.3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사실은 어디를 가장 신뢰하느냐 그러면 연합뉴스라고 답을 한 게 제일 높았지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도 높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매경 기사 하나를 소개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서울서 3시간 거리에 들어섭니다. 저도 끝나고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계 이것도 재밌는 최대 기사였어요. 규모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서울서 3시간 거리에 저는 뭐 들어선다. 경기도에 만드는 줄 알았어요. 강원도나. 저도 대전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해리포터 실내 테마파크가 6월 16일 도쿄. 드디어 도쿄에서 문을 엽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 20분 정도니까 3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으면 없습니다. 그 기사가. 요청하신 페이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도 항의를 많이 받아서 삭제했는데. 왜 항의를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의 항의한 댓글을 쭉 보니까 그래 이제 일본과 조선은 내선 일체란 말이냐? 아니 도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생겼다.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 되죠. 서울서 3시간 내에 들어선다. 내선 일체라니까요. 조선과 일본은 이제 하나의 고유 영토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슬금슬금 이제 머리를 들면서 신문들도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군부를 떼는 거죠. 홍보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예. 합니까? 그럼 서울서 나중에 3시간. 한미 동맹이 점점 강화되면은 우리도 이제 이쯤 되면은 미국의 54번째 주로 승격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마도는 핸드폰도 터지니까 거기는 우리 땅이죠. 핸드폰도 터지는데. 나라 빚이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1126조, GDP 대비로 50을 넘겼습니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밑에 보시면 국가 채무가 1127조, 1050%.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가 부채가 2439 숫자가 다르죠. 왜냐면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은 D1, D2, D3 세 가지로 나뉩니다. D1 국가 채무라고 부르는 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빚을 진 거고 국가 부채는 저건 D3입니다. D3는 보증 쓴 것까지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1127과 2439 차이가 나는 건데 어차피 국가 부채 D3가 50% 넘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 채무 제일 작은 걸로 직접 채무만 1127조에서 50% 돌파하면 이걸 9일날 발표하거나 8일날 발표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총선 다음날 11일날 발표했어요. 11일날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꼼수야 뭐. 네,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10일이 공휴일이니까 공휴일날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그럼 전날 발표해야지. 그럼 전전날이나 전주나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노컷 뉴스를 보시면 왜 밀었는가 했더니 결국은 너무 성적이 나빠서 한겨레는 왜 밀었는가 했더니 총선 때문에 경향신문 총선 꼼수. 역대 최악이에요. 지난 정권 때문에 아유, 나라가 팔려나갔다고 진짜. 난리를 쳤는데 저 정도의 성적일 줄 몰랐습니다. 1126조. 건전재정 하더니 무슨 그래도 참 돌아가는 머리는 있어서 총선 전에 발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총선 꼼수가 맞습니다. 1년치를 갖다 통계내서 발표하는 건데 하필은 발표를 해야 될 1월 10일이 휴일이어서 이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총선 이후 언론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두 대표부터 흠집을 내자.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기 하기. 그다음에 총선에서 야권에게 힘을 실어준 세력에 대해서 미리미리 가지치기 하기. 이건 저희도 들어갑니다. 아, 예, 뉴스공장. 그다음에 노총 이런 게. 제가 재벌 냈잖아요. 아니 집을 어디에서 주워온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대출 받고 이자 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법인이 구매했는데 그리고 법인이 구매는 진짜. 그다음에 여권에게 이제 그동안 너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여권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살살 제자리로 돌려놓기. 그리고 근데 영수회담이 안 되는 거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런 거다. 무슨 말이든 다 하자라고 해놓고 자 그걸 그럼 회의에 가져갈까 말까 질질 끌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말이나 다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주겠다. 안 들어가더니 예 맞습니다. 문화일보 이재명 차기 대선까지 사법 방탄 전략. 지선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방선거 치르고 대선인데 사법 방탄을 대선까지 끌고 간다. 선거 전날까지 나와서 재판 받으라고 했는데 무슨 저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말하면 말하면 대선 전까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 말이에요.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일경제 박지원 이재명 파리에 일침을 날렸다. 코가 앞에 뒤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당부터 수습을 제대로 하고 전당대회 해갖고 뭐뭐 하고 그다음에 대표 얘기 꺼내야지 대표 한 번 더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충고였는데 이재명 파리 코가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아주 제목을 잘 붙였습니다. 중앙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도대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가려서 총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검찰총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위치에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총장을 대타를 다시 낸 거죠. 내세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총장을 내세운 여권에서의 야권 공격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조국 혁신당 공항 의전실 사용 안 한다 그러더니 선거 기간에 당 대표가 이용할 수 있냐고 왜 물어봐.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22대 총선이 시작되면 이런 특권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국회는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그럼 왜 이용하려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누가 전화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말 바쁘죠. 당대표가 선거 기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한가 물어봤는데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해서 갖다 붙입니다. 적은 걸 결합이라고 합니다. 끊어다가 갖다 붙이는.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한 건 22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특권을 안 쓰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건데 아직 후보들인데 그때 왜 그럼 물어봤어?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물어봤어? 저런 걸 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타격을 입혔을 거라고 타격감 졌네 이러면서 자만하고 있으면 또 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대권 경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어갖고 사실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건데 대권 경쟁, 협력적 경쟁자, 대권은 견제, 나부터 만나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미 지지자들 중에서는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부시키는 원래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회동. 그다음에 어떤 신문은 제목에 허심탄회라는 게 들어갑니다.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고량주 2병. 이게 왜 고량주 2병이 야당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모여서 협력 방안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사 쓸 거면 대통령이 매일 마시는 술의 주량을 알려주세요. 고량주 2병. 이걸 중앙일보는 제목에다 크게 뽑았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을 다시 띄워줍니다.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완전히 뭉개버리면 정말 여권으로서는 힘들어지죠. 앞으로 남은 선거들에서. 그래서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도 기자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라는 기사도 단독 보도로 나갑니다. 단독 보도로 동아일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떠나보내면서 대통령이 직접 차 문도 열어줘.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 아이고 황송해라. 미국의 캠벨 부장관이 있습니다. 차관이죠.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이 갑자기 미국의 백악관의 캠벨 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기시다는 노벨 평화상감이야.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한일 관계가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죠. 말 잘 예. 그래서 아무튼 누가 물어봤나? 갑자기 미국의 차관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를 이제 와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꺼내면서 우리 대통령은요 노벨 평화상감이래요. 이런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그 완벽하신 분은 어디로 가셨는가? 대한경제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 한동훈 소크라테스의 환생이라고 하는 기사를 썼던 완벽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저 날짜 보이시죠? 작년 11월 이전 거만 남아있고 그 이후로 한동훈 장관이 썼던 그 사람의 칼럼은 다 없어졌습니다. 대한경제가 꼼꼼하게 챙기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를 한 조수진 변호사.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변론 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 무근인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들이 조수진 변호사를 마치 파렴치한 변호사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문과 사과한 언론사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해서 저희가 잘못 보도한 걸 바로 잡습니다.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10개의 신문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이게 KBS 단독 보도였거든요. 3월 21일, 20일, 23일 사이에 7건을 쏟아내면서 조수진 변호사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합니다. 다른 언론사는 다 KBS 걸 100개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100개 쓴 데는 다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KBS는 7건을 내놓고도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고 프레시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6건이나 쏟아냈습니다. 한겨레, 조선일보, 프레시안, KBS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니고 있는 힘을 남용하거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언론인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의 오보나 실수는 즉각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요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그럼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아는 순간 정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죠. 사실은 상당히 파괴적인 행위를 언론이 저지르는 겁니다. 이건 빨리 반성하고 빨리 사과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데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게 있습니다. 중3 지지자라고 하는 학생이 어디인가 글을 올렸답니다. 한동훈 삼촌 힘드시죠? 오늘 이게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 재밌어요? 19일 날 한동훈 네이버 팬카페 위드 훈이에 한동훈 삼촌께 오늘 하루도 중3 아무개가 올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건 너무 웃겨요. 많으셨어요. 삼촌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삼촌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목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생명의 은인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목숨을 구해주거나 어려운 집안을 크게 도와주신 게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문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님은 아무튼 제 은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선일보 제목은 제 생명의 은인. 아무튼 애정을 담아서 조선일보는 한동훈인 것 같고요. 중앙동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경제지들을 한번 모처럼 살펴봤습니다. 예.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쌓아 올려갖고 묶었다는 새로운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 서울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HBM 상당히 차세대의 메모리 반도체로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만들어서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해서 주문한 사람의 의사를 설계를 반영해서 주문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드디어 도착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삼성은 못해갖고 이번에 반도체 책임자가 바뀌었죠. 사장이. 그런데 이거를 그랬는데 삼성이 자신감을 가진다. 예, 근거 있는 자신감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기사에 가서는 SK 하이닉스는 독주하는데 이렇게 썼다가 HBM이 결국 발목을 잡아서 삼성은 대표를 갖다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다음 파이낸셜 뉴스 HBM 2분기 삼성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익을 이끌어갈 것이다. 저거 믿고서 주식 산 사람들은 피본 겁니다. 그다음 기사 하이닉스는 HBM3가 아니라 HBM3E까지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을 한다. 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SK에 비해서 삼성의 매체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저거는 SK가 근거 있는 자신감, 수익 폭발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삼성이 보낸 보도 자료를 보고 계속 받아쓰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걸로. 구미를 맞추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한 모양. 통과라고 썼죠. 틀림없이. 젠슨황, HBM, 삼성 HBM 만드는 제품 위에다가 자기가 친필로 승인 사인을 했음. 의미는 수출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근데 밑에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삼성 제품 테스트 중이다라고 기대가 크다고 발언을 한 다음에 왔는데 사인을 갖다 남기고 갔는데 사실상 탑재 확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니 SK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살 젠슨 황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삼성 제품에다가 반갑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뭘까? 사실상의 승인했다는 의미다. 그 아니, 밑에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데 따른 주가의 하락으로 풀이된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사줄 사람이 이미 사인까지 다 해서 탑재가 확정됐다고 해석된다라고 썼지만 다른 신문에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함부로 언론을 믿고 주식 사시면 큰 피해를 입으십니다. 경제신문들의 황당한 삼성 띄우기였습니다. 경제신문들은 산유국입니다. 진짜. 천문학적 전후방 경제 효과 화들짝 일본이 화들짝 놀랬다. 그다음에 유전을 발견해서 산유국의 꿈을 앞당긴다. 가이아나는 잭팟. 얼마나 수직 성장했는지 아느냐 등등등. 근데 제가 에너지 관련 전문 신문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거기는 얼마나 자세하게 해설을 했을까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 전문지들은 이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호들갑이. 그러니까 3일날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짤막하게 하나 나가고서는 없어요. 제가 8개인가 9개를 찾은 것 같은데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가 인기기사인데 대통령이 오라고 한 시간을 보면 브리핑 시작되기 8분 전에 주제 내용 설명 없이 모이라고 했어요. 산업통상부 자원 대변인실도 장관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를 1시간 전에야 파악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대변인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기자들이 가서 묻기로 했냐? 또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설명 듣고. 천공은 어떻게 알았대요? 천공은 얘기를- 2주 전에 어떻게 이 관련 영상을 올렸대요. 사실 컨설팅 업체 대표가 산자부 실무자한테 설명하고 실무자가 장관한테 보고하고 장관이 총리실 거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발표하면 끝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 발표한 다음에 업체 대표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자 아까 그 사람이 설명한 걸 내가 보완 설명해 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공신력과 공익과 공공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신뢰가 직무이자 자격이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설명해서 못 맺겠으니까 외국에 실무자 오라 그래.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특정 회사, 요 회사가 괜찮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대통령이 요 회사가 진짜 믿을 만한 회사고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여기서 된다 그랬어요. 라고 지금 대통령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 회사가 뭐지?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게 됐죠. 찾아보게 된 것이고 찾아봤더니 뭐 집이 이거 나와요. 1인 기업이야 이거? 그랬더니 됐으면- 갑자기 네. 우리 공무원들이 아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막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할 수가 성공시켜야 없죠. 되는 쪽으로 압박이 간다. 이제 서류 나올 때까지 봐야 돼요 이제. 지난해 이 시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삼성과 관련한 이제 엘리엇 쪽에서 엘리엇 이제 왜 해외 펀드 매니지먼트 펀드에서 1,5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서 좀 무리하게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8시간 전에 영국 쪽에서 패소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 사건은 거의
이 패소할 건데 왜 항소할지 왜 사실 항소하느냐고 다들 의문이었는데 문제 이게 제기했죠.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자신감 있다면서 굉장히 좀 쇼오프를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속보로 나와야 되는데.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다 보니까 정말 부적격의 제1순위부터 어떻게 임명을 하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돌았죠. 여론조사 꽃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도한 보도하지 데를 않죠. 찾아봤더니 미디어 오늘과 미디어스는 했습니다. 이게 거예요. 만약 다른 정부였으면 아마 당연하죠. 조중동에서 난리가 먼저 난리 났습니다. 법석났죠. 네. 아니 그 수백 개 되는 다른 언론사들이 하나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통상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여론조사 잘 안 하지 않냐? 아닙니다. 방심위 많이 봐서. 위원들이 이 사람도 안 된다는 것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유시민 내정자 때 SBS는 긴급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긴급. 아니 이런 거는 많았어요. 그러면서 부정이 높으면 막 폭탄을 쏟아붓죠. 이진숙 위원장은 안 해. 여론조사 아무리 해도 발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대통령 이렇게 하고 기사가 그냥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엄청 그런 거 없습니다. 쏟아지는데 강행. 그러면서 R&D 예산이라는 거는 왕창 깎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총선이 가까우니까 내년 예산에 다 복원시킬게요. 왕창 드릴게요. 다시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R&D 예산을 다 잘라냈다가 급히 다시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한겨레는 R&D 예산을 갖다가 확 잘라버린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말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연구가 중단되고 새로운 사람은 못 뽑고 기계는 돌리질 못해갖고 녹슬고 사람들이 못 견뎌서 다 외국으로 떠나고 이제 와서 뭘 이런 뜻으로 썼고 조선비즈는 R&D를 확 깎았다가 다시 붙인 이유는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확실하게 집중하면서 뭔가 R&D에 대한 투자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조선일보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R&D 다운 R&D 예산.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제목으로 과감히 뽑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무수행평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보시면 10대에서 잘한다가 71.4. 근데 문제는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똑같은 기간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양대 정당의 대표를 비교한다거나 라이벌들을 비교한다면 저렇게 제목이 뽑혀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으니까 두 사람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예전 겁니다. 이거는. 아, 예전 거군요. 예전 건데 항상 저렇게 뽑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윤 아니면 이재명.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한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구나를 알 수 있거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간다. 쿠키뉴스는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렇죠. 근데 포털에서 두 개를 나란히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털은 둘 중에 하나의 기사만 실립니다. 그러니까 다 한동훈 기사만 실려 있고 이재명 기사는 안 보입니다. 일부러 워낙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비교하고 싶지 않았나 보죠. 두 사람의 라이벌을 비교할 때는 나란히 붙여가지고 지금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한번 편집을 해본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조선을 같이 해놓고 일부러 떼서 기사를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도가 너무 보인다. 다음. 뉴스위크가 영광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에 탁 박아가지고 멋진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4대 개혁이 전 세계. 4대 계획이 전 세계의 관심거리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예, 제발. 이미 전 세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박수갈채와 환호와 놀라움을 보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무식한 국민들이 모른다 이거죠. 전 세계 누가 관심 있다 그래.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왼쪽에 저 사람이 대표입니다. 예, 프라가도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프라가도라고 하는 저 사람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다음 왼쪽부터 5번째. 무슨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 옆에 키 작은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유명한 통일교 출신의 보수 목사 장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총에서 갑자기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더니 전문가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풀어줬습니다. 지금은 한기총은 거의 사라진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종교 집단을 하나 만들고 대학교를 하나 만들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신도들을 이제 장악하고 황금기를 구가했었는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경영위기에 빠져가지고 1달러에 팔립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인수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뉴스위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뉴스위크라는 데가 저렇게 날라와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라고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그 한국인 목사와 그게 다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지난번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판은 극우예요, 극우. 그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 보면은 그래서 뉴스위크를 통해서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기사를 냈구나. 예, 6시간인지 1시간 30분인지 대본 없이 인터뷰에 응했다. 대본 없이 2시간을 떠들 수 있는 분이 또 방명록은 또 베껴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12년 9월부터 보면은 뉴스위크가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왜 일본과 한국은 바다 암초덩어리를 놓고 싸우는 걸까? 특히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일본은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이제 뉴스위크에서 계속 나가죠. 그럼 그렇지. 미국의 시사주간지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에 관심이 있을 리가 있나요?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거를 보도한 곳을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굿모닝 충청은 했고 비즈니스 포스트, 조세일보, 일요시사 이게 끝입니다. 블로그와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시민 여론이 계속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사는 4건입니다. 왜 안 실었냐면 뉴스토마토 거니까 다른 데도 안 쓸 거야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메이저 언론사들끼리 뻔한 거죠. 그랬더니 NBS에서 다시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거 1심 정반대로 판결. 뒤집어진 내용이에요. 살짝 뒤집어졌죠. 49, 41. 이거는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뉴스와 지형이 이런 거예요.